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스크도 제가 쓰고 하는 게 바뀌었고요. 사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자꾸 느는데 오늘 이 행사를 취소해야 되나 라는 부담감처럼 또 취소하기에는 또 아시는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식사를 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고 또 대대적으로 공부하는 자리도 아니어서 일단 하기는 좋습니다. 하는 내내 잘 지키시겠지만 마스크 방역 수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저희들이 4월달부터 했던 강의, 마지막 12월 강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에 4월달부터 9회차의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4월달 때 이미 약속을 드렸었고요. 그 책의 오늘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 기념회라 해서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 책의 발간을 또 축하하는 자리고 그 발간하는 내용이 또 결국은 원래 강의를 못 들으셨거나 또 차후에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길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제가 좀 만들어봤습니다. 책 제목은 제일 처음에 타이틀로 했던 포항학 아카데미고요. 부제를 보면은 밑에 포항 인문학 산책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포항 인문학 산책이라는 책이 2014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당시에는 한 4속 정도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은 한 번만 나왔고요. 책을 내니까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시작되고 할 때여서 또 다음 해는 유튜브로 또 다 제작을 해서 지금도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만 한번 해봤습니다. 또 보신 분들이 결국은 자료로 남아서 보는 건 아무래도 유튜브보다 책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책이 저희들 포항 지역학 총서 8번으로 나왔고요. 1번 이후에 초점이 좀 많습니까? 잘 보이세요? 일본이 이제 영농동 이야기의 책 1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동, 현재 중앙동의 행정구이 굉장히 넓어졌지만 예전에 포항에 계셨던 분은 다 아시는 뭐 학산동, 항구동, 신흥동, 대흥동, 대신동 다 포함되는 그 중앙동의 이야기, 그리고 청와의 이야기, 이런 어떤 지역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제 포항의 숲과 나무, 그리고 포항의 한시 이런 어떤 포항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1950년에 포항과 그 포항 일제강점기 때 시대적인 부분, 어떤 지역적인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총 8번째가 나왔는데요. 1권이 나온 게 19년에 지금 21년이니까 2년에 8권이니까 이 책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만큼 좀 왕성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뭐 조촐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2014년도 앞서 보여드렸던 포항 산책 1권 때 그때 출판 기념회 사진입니다. 그때 필진으로 참석하셨던 김동 선생님, 박창원 선생님, 그리고 신상무 선생님 같이 14년도에 출판 기념회였고요. 작년에 이제 포항 유교책 나왔을 때 같이 공동 저자였던 이성준 선생님, 그리고 오셨던 김 선생님, 그리고 김정호 선생님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고 오늘 이제 8권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출판 기념회 관련된 내용도 공유를 하고요. 저희들 강의가 사실 1시간 강의여서 굉장히 길다면 길수록 굉장히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앉아있을 때 편에 정말 각분의 대가분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같이 숙제를 던져보고 잘 모르는 내용은 같이 수정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자리겠고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만 다 소개시켜 드려도 오늘 강의 못지않게 많은 정보가 나올 자리인 것 같은데 대표로 가장 멀리서 왔는 분 한 분만 그냥 인사만 시켜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원래 우리 경기도 화성문화재단에서 우리 또 후배가 한 사람 와서 저기에서 청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좀 광주에서 내려왔습니다. 포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문화유산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청아 복용사. 청아 복용사. 네.
좋습니다. 포항의 문화유산 한번 선생님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포항의 문화유산. 제철 황계철. 우리 후배님 있는데. 후배님. 저는 어디 가서도 처음 얘기하는 건 영광세훈. 이거 다 골고루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청남 보병사라고 하는 유명의 문화유산, 그리고 포항계철이라고 하는 현대 산업유산, 그리고 노랑세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 무형이지만 스토리가 있는 거, 이런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내용도 그다음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가장 신상입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스페이스 워크는 이게 포항 문화유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펠탑이 처음에 파리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파리 시민들이 반대를 했었다고 그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파리를 일부러 가는 젊은 친구들도 많죠. 그럼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게 다른 뭔가 정답은 없지만 이제 그래서 모두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페이스 워크는 이 하이케 무터 더 울리시 벤츠라고 하는 독일 부부 조각가들이 디자인을 했고 우리 포스코에서 만들어냈다는데 이게 이제 디스프루크라는 지역에 독일에 거기에 이 우리말로 옮기면 호랑이와 거북이의 직산 마법의 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 포항 한옥공원의 같은 작가가 같은 패턴으로 모양을 다르지만 같은 형식으로 만든 거죠. 다음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박찬호 선생님 와 계십니다만 저도 청하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 갈만 자주 같은 곳이고 요즘 차가 절대 안 갑니다. 하도 차가 막혀서 가지 않습니다. 그럼 갯말차차차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그럼 갯말차차차 혹은 갯말차차차의 배경이 되었던 곳은 문화유산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누가 석고를 보고 경주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주에 뭐가 인스타에 사진이 좋은 카페가 있으면 그런 걸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 가령 꼭 많이 온다고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또 많이 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던져보고 싶은 건 빛의 도시 포항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만 사진은 제가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승용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고요. 호미곶에 가면 이 연흥세운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미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등대가 있고요. 상생손이 있겠죠. 예, 앞서 스페이스 워크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 얼마 전에 2021년도 포항 불빛축제입니다. 포항 불빛축제도 불꽃 축제가 아니라 불빛 축제가 해서 빛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워크는 낮도 낮이지만 밤의 조명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 밤 조명을 받은 스페이스 워크와 이 불빛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호미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고장이라고 했을 때 해돋이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 호미곶. 그럼 호미곶에 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상생의 손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상생의 손이 호미곶에 터줏대감은 아니다. 그러니까 포항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면 호미곶에 가면 이 사진 또한 안승용 선생님 사진입니다. 사실 호미곶에 터줏대감은 상생의 손이 아니라 이 등대죠. 1960년대의 등대 모습입니다.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주변에 엄청나게 뭐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 대구 중학교가 지금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민수교수님 계십니다만 시비 선생님한테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안 당구에 또 형태를 띠고 있는 이 호미곶이 또 그런 면에서 귀한 곳이고요. 어쨌든 상생의 손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호미곶의 사실 터줏대감은 호미곶 등대다. 그래서 이 호미곶은 등대가 있어서 2002년도에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호미곶의 그 해안 당부로 인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우리가 박물관이 역가하는데 물론 특화된 박물관이긴 합니다만 국립등대박물관이 국립으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이
비록 호미곶 해안반도 쪽과 그리고 구룡소 등등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호미곶입니다. 등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1908년에 제작되어 있는 등대고요. 참고하시라고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1910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사람이 디자인하고 영국 사람이 각각 디자인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식입니다. 호미곶에도 요양식이 있죠. 요거를 박공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대지붕 같은 거. 그게 이제 박공양식인데 어느 한 강의에서 1910년에 완공된 이 덕수궁 석조전의 박공양식 이게 이제 카르타는 신전에서부터 해서 뭐 백악관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전 양식의 어떤 이 건축물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2년 더 빨리 이 박공 양식의 건축물이 우리 포항 이것도 호미곶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덕수궁 석조전에 박공 형식 안에 들어가면 요 꽃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호미곶 또한 등대에 들어가면 이게 6천 높이인데 뭐 콘크리트 철근 없이 벽돌만 6층을 지고 하는 건 뭐 책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이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천정에 똑같은 모양의 꽃 양식이 있습니다. 이 꽃이 보약꽃입니다. 1908년이면 뭐 대한제국 시절이기 때문에 대한제국 때의 상징꽃이 보약꽃이어서 덕수궁 석조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호미곶에도 보약꽃 대한제국의 문양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호미곶 등대가 뭐 그렇게 되면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우면 볼 일이 아니고요. 그럼 왜 이게 1908년에 그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생겼느냐의 역사의 어두운 면 또한 함께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08년 등대가 만들어지기 1년 전의 일입니다. 1907년이면 1905년에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거의 뭐 우리나라 해안을 자기 땅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들었었는가 본데 우리 호미곶에도 일본 배들이 여기 보면은 수상 강습소 실습선이 이쪽에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해안을 탐사하다가 좌초가 됩니다. 저도 뭐좀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호미곶 앞바다는 파도도 세고 암초도 많고 그 바닥에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를 만큼의 이제 좀 물길이 험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걸 조사할 시절에 왔던 1907년에 왔던 배니까 당연히 암초가 되었고 암초의 좌초가 되었고 이제 그 일본 교사하고 일본 학생이 이제 사고가 났죠. 제가 숨이 차서 말씀을 좀 푹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죽은 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가 만들어서 더만 기념비가 현재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우리 땅에 마음대로 와놓고 그냥 자초되는 이유를 우리 정부에다가 둔 거죠. 누가 여기다가 뭐 등대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우리 배가 사고 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등대를 만들어라 라는 거를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돈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1908년에 만들어진 호미곶 등대여서 현재는 빛의 도시의 상징이고요. 해가 가장 먼저 뜨고 또 해가 지고 나서 또 등대 불빛이 결국 빛을 계속 발하고 있는 호미곶 등대지만 호미곶 등대의 배경에는 이런 나쁜 사연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포항의 문화유산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조선, 경북, 포항, 영일만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울릉도 선착장 한구동에 그 자리가 됩니다. 요 옆에 이제 방파제가 송도에서 연결되어 오는 방파제여서 동빈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배고요. 영일만이 되고 저 멀리 보면 이제 호미곶이 이렇게 내륙으로 보입니다. 여기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깎아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우방 비치 아파트가 됩니다. 뭐 요쪽이 이제 지금 뭐 항만청이나 뭐 이제 그 세관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여기 다 있는 동네가 되죠. 뭐 방문은 다 수도산, 탑산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포항 도심에 이제 야트막하지만 결코 무시 못할 산들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수도산하고 탑산입니다. 그만큼
자연도 많고 역사성이 있는 곳인데요. 수도산의 수도가 수도 때문에 수도인 것은 아시죠? 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수도산의 수도는 상수도 개념의 아래쪽에 사는 가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이 저장 탱크 때문에 붙였는 수도산입니다. 수원지는 하천계곡, 그러니까 지금 동산의 청곡사 그 계곡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수도산에서 물을 저장한 이후에 수도산 아래쪽 겠죠. 그리고 물을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 1920년대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의 건물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이 수도산의 상수도 공급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수도산 올라가면 이쪽은 철조망을 쳐서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청곡사부터의 그냥 어떤 모터나 어떤 동력 없이 수압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물 저장하는 것만 있지 무슨 그 펌프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70년대 사진인데 그때는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시설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아직도 수도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26년 건립된 건물이니까 앞서 1908년에 만들어진 호미곶 등대 그리고 다음에 아마 가장 포항이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포항역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포항역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대음동의 포항역은 1945년에 만들어졌고요. 일제강점기 때 포항역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뒤에 이제 탑산이 되겠죠. 1945년에 만들어진 포항역은 이제 1950년 전쟁을 겪으면서 이 벽면에 총탄 자국이 보입니다. 이거는 미 해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포항역의 사진이 되는데요. 이 포항역은 뭐 누구나 다 가슴속에 하나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15년에 이제 KTX가 이전을 하면서 이제 포항역의 기능은 떨어지고 뭘 끝나다가 지금 이게 이제 철거가 되어버리는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앞서 보셨던 1950년대의 사진이나 2015년 철거될 당시의 사진이나 거의 포항역의 외관은 그대로 잘 지켜와서 사실 이런 것들이 역사성을 갖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여기에 있었던 마지막 철교 이제 육교까지 이제 좀 없어졌죠. 뭐 육교가 필요가 없으면 기능상으로도 떨어지고 예술적으로 뭐 작품은 아니지만 그 철교를 걸어 다니셨을 때의 어떤 추억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뭔가 좀 벗어난 느낌이 사실은 좀 듭니다. 포항역이 이제 마지막 종점역이긴 하지만 포항역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기찻길은 있었고 또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포항역을 지나고 나면 이제 포항초등학교 뒤로도 기찻길이 있었죠. 그리고 포항초등학교 뒤에 이제 수도산인데 그 수도산의 옹벽도 기억나실 거고 지금 철기수도 그런 거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루꽃이 나오잖아요. 나루꽃에 그 위에 철로로 지나가는 그 철도 도로가 있었고요. 포항역을 옆으로 걸어서 우연동으로 가면은 또 건널목을 하나 건너서 유성역을 옆을 지나서 미 저장 기름 저장 탱크까지 그리로 갔었고요. 그걸 지나가면은 작은 물이 있었고 그리고 마장지가 지나면은 마장지에 가면 요즘도 옹벽은 있죠. 그다음 큰 물이 지나면 이제 흥의 성공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길로 해서 쭉 연결이 되는 것이 청하천까지 23km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초곡천과 목광천이 만나져서 이제 칠포 해수욕장으로 만나지게 되고요. 서정천하고 청하천이 만나져서 월포 해수욕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포항역에서 동해 중부선이 됩니다. 동해선에서 이제 동해 북부, 동해 중부, 동해 남부선인데 동해 중부선을 이제 포항과 이 강릉 지나서 완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동해선의 일본 일제강점기 때의 계획이었는데 이 23km 되는 청하천 교각까지만 만들어지고 노반까지만 닦아지고 철로는 완성되지는 못했죠.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어서 한번 톱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엊그제 우리 권용호 박사하고 한번 같이 갔다 왔는 곳인데요. 지금 작은 물은
이 안전성의 문제로 자동으로 사실 저희들 어릴 때도 걸어 다녔고 그 밑으로 그리고 차도 지나다니고 했는데 이제 안전성의 문제라 해서 그 구간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막고 그 위로 이제 도로를 내서 영남 자동차 하던 앞으로 이제 그 길이 나는 거고요. 흙물은 있지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잡동사니가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살고 계시고 이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들어가도 이렇게 그 접근 금지라고 써서 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조금 좀 무섭다고 할까요? 뭐 그랬던 곳인데 요리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던 그 막아놨던 문이고요. 요 밑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더 들어가 보니까 원래 보다리 옆에 이제 막혀서 저기가 끝나는가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벽돌로 그냥 중간 정도를 막아놓은 거예요. 워낙 긴 물이니까 그냥 일부분 정도만 막아서 그 앞부분을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 하다가 뭔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방치되어 버렸는.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 문 정도로 됐던 거고요. 요걸 지나니까 그냥 끝도 안 보이는 그런 굴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굴기가 한 400m에서 5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콘크리트 상태는 뭐 저도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뭐 전혀 문제 없을 만큼 이래 되어 있는데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하고는 하더라고요. 반대쪽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접근 금지라고 써놨던 데는 이제 마장지 있는 그 우창동에서의 입구고 출구 쪽은 막혀 있어서 이제 능선을 넘어가니까 이쪽은 이제 성공리가 되는데 성공리에 출구를 이렇게 흙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막아놓은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그냥 철도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이쪽 막혀서 반대쪽 구멍은 안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철로가 계속 지나서 가다 보면은 첫 번째 만나는 하천이 초곡천입니다. 그래서 초곡천을 건너가기 위해서 콘크리트 교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초곡천 지나면 곡강천입니다. 곡강천 교각은 인도교가 재활용되었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면은 소동천입니다. 소동천의 교각은 이 원통이라는 것이 좀 특이한데 뭐 교각의 뭐 예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터널은 그 제가 큰 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소동천 지나면 벌레제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또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동 쪽으로 나오는 그쪽에 보니까 뭐 콘크리트 막 해서 다리 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또 공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접근이 굉장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벌레제 밑에 터널은 가보지를 못했고요. 여기는 이제 까치고개 터널이라고 하면 우리 청하 들어갈 때 이제 소동 지나고 내리고 오르막 갔다가 살짝 내려가면 왼쪽에 농공단지 있고 보다 가다 보면 이제 청하 들어가는 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넘어서는 고개를 까치고개라고 하는데 그 고개 바로 왼쪽이 살짝 내려가 보면 이거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있길래 또 빼꼼히 들어가 봤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굉장히 좀 뭔가 스산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 근데 여기를 사실 제가 먼저 가봤는데 여기를 가보고 큰 물 갈 때는 와 굉장히 좀 무섭겠다 생각했는데 엊그제는 뭐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갔는데 별로 춥지도 않고 그렇게 스산한 느낌은 없었고요. 여기 까치고개 터널은 여름에 갔는데 굉장히 찬바람이 불면서 춥더라고요. 좀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곳이 이제 6.25 때 북한군 야전 병원으로 사용됐대요. 얼마나 많은 신음소리와 많은 죽음과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벽면에 다 스며들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콘크리트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 야전병원의 스토리가 됐던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철로를 놓겠다는 스토리가 됐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방치하고 놔둘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까치고개 터널을 나오면 이제 서정천입니다. 청하 들어가는 흔히들 요 옆으로 이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니까 우리가 그냥 개발 차차차 때문에 청하시장만 갈 일이 아니라 건너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 서정천 교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해 중부선의 흔적. 청하천 교각은 이것도 조금 가기는 어렵던데 분명히 이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포항 관련된 책이나 포항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는 분은 누구나 보는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 동빈내양입니다. 이게 동빈내양인데요. 1960년대에는요, 우리가 동빈내양에서 송도를 갈 때 배를 타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나룻배가 지금 우리 동빈내양에서 출발해서 송도로 가는 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뭐 사실 좀 뭔가 보증을 해야 되고 책에다가 뭘 남겨야 되고 뭐 이런 자리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카드나 통신만 믿고는 못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포항이가 함이가 포항이 아니라 왜 포항인지를 알려고 보니까 그런 어떤 키가 되는 걸 발견하면서 참 재밌는데요. 요겁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포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어리 기름 탱크입니다. 송도에 있던. 그래서 이 정어리 기름 탱크가 1960년대 사진에 당연히 있겠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거니까. 이 탱크가 뭐 계속 드렸듯이 다리 교각이 그리고 수도산에 있는 저수조 건물이 이런 것들이 건축학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이야기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두 정어리 탱크, 기름 탱크 때문에 우리 포항이 물반 고기반 하듯이 물반 정어리 반인 적이 있었구나 라는 거는 굳이 설명 없이 탱크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가 발견을 하고 가보니까 이게 또 글램핑장으로 싹 밀고 없어져서 지금 이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 설사 뭐가 개발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고 개발이 되면 이걸 보러 가서 더 그 자리가 더 역사성을 갖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 사진에서 발견하는 키를 하나 발견했을 때 그 즐거움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딘지 아시죠? 박찬호 선생님. 어디? 이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천시장이래요. 근데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여천시장이라는 거, 뭐 여기 여천시장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 여천시장이 어디에 있었느냐도 조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죽도시장에 이제 원조다 해서 죽도시장의 자리에 있었다. 혹은 그 건너에 그러니까 평산도 알죠. 그러니까 가구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죽도시장에서 가구골목 건너서 그쪽에 있었다. 뭐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죽도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도시장은 그 당시에는 그냥 상강 하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땅이었다가 어떨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있을 리가 없었고 이게 지금 구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뭐 여천시장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두었던 사진인데 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선 경상북 포항 중정의 설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포항의 중정이라고 하는 도로의 설경입니다. 이 중정이 어딘지는 일제강점기 지도가 딱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 조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조은행 사거리 하면 우리 포항은 알지 않습니까? 그 조은행 사거리에서 동빈내양 쪽, 그러니까 요새 불종로, 저희 그때 닭발 먹었던데 거기가 요 길이 되는데 그럼 이 길이 거긴가 보다 하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요 나무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게 나무거든요. 제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는 뭐 적어도 팽나무 혹은 너티나무 정도의 나무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나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가 이 나무 같은 나무죠. 그러면 이 사진은 100% 포항이고 100% 이 길은 불종로입니다. 여기가 할매 닭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종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보이는 거죠. 이게 형산강이고 이게 송도고 형산강 건너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또 좀 더 보면은 무동을 태운 애들이 한 3명이 지금 여기 위에 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동을 탄 애들이 여기 한 3명 정도 있고요. 뭐 뒤에 좀 흐릿해서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럼 이게 완전히 정말 장난인 거죠. 장난. 그래서 그럼 여천장은 지금의 불종로 쪽에 장이 있었구나 구한 말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지금 21년이니까 11년에
포항시에서 포항 근대문화유산 활용 방안 연구라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용역을 하나 해냈는데요. 여기에 과학의 목적은 제가 그냥 좀 더 이 오리지널 보는 느낌에 가지고 제가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포항 근대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 포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제시, 포항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통과 현대의 신구 건축물 조화 속에서 공공기재 기능을 접목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전,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항학 아카데미를 하고 오늘 이 특강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목적으로 이러한 포항 근대문화유산 활용 방안 연구라는 연구가 용역으로 있었습니다. 이 표지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동빈내항의 정의 탱크가 보이는 그 사진을 이용했는데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있던 건물이 10년 지난 지금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포항역 없어졌죠. 정을 기름 탱크 없어졌죠. 뭐 이 조사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만 문화원 없어졌죠. 고전이지만 포항시청, 북부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목적은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로 기조하시죠. 왜 포항영업인데? 이제 호국의 도시 포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배경 사진으로 했습니다. 앞서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께서 그때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포항의 학교는 그때 김진용 부국장이 감의되었습니다만 포항의 고등학교는 여고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처음부터 여성 존중의 도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포항 여고의 전신이 뭐냐면 포항 고등 우리 쉽게 이래 오시면 포항 고등학교처럼 거기다 여자를 넣으면 포항 고등 여학교가 포항의 고등학교 표시입니다. 포항 고등 여학교 이게 1939년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포항 고등학교는 포항 공립중학교로 만들어져서 이게 194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중요치 않고 1951년부터 이제 6년제에서 3년제로 나눠지기 때문에 1951년부터 시작되는 뭐 대부분 포항고등학교나 동지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의 기수가 1938년에 만들어졌던 이 포항 고등 여학교의 기수가 그래서 9년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튼 1939년에 만들어졌던 포항 고등 여학교의 건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졌고 존속하다가 1950년 6.25 때 국군 3사단이 우리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방 지휘소로 사용되다 보니까 북한군이 제일 먼저 이쪽으로 쳐들어왔죠. 그때 이야기를 명화로 담은 것이 포화속으로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그냥 폭삭 망했죠. 그 국군 3사단 지휘소였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다시 이제 재건이 되고 그 운영되다가 지금은 이 건물이 이제 아예 흘려서 없어지고 이제 지금 현재의 포항여고 건물이 됐는데요. 지금 내용은 이제 호국의 도시 포항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예술성 강한 호국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8권의 우리 그 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드리는 말씀드리는 내용은 포항 6.25라는 책에 잘 우리가 기록을 남겨놨고요. 앞서 제가 수도산은 일제강점기 때 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상수도 때문에 수도산이 모갈산이라는 이름에서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탑산 또한 중림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산은 중림산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탑산이 되었습니다. 탑산. 그래서 이 탑산의 산 이름을 바꿀 만큼의 대표적이 되는 게 이 탑인데요. 이 탑은 정월합도 중원탑입니다. 정월합도 중원탑은요. 1957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1957년이면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끝나면서 얼마나 어수선한데 4년 만에 이런 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뭐 대단한 일이죠. 학도호국단, 전국 학도호국단에서 성금을 실질로 모아서 학도의원이 가장 많이 참전했던 곳 우리 포항에다가 이 중원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한테 의뢰를 할 것이냐? 당시 서울대학교 조속과 교수이시던 김종영 교수를 찾아가서 학도의원에서 학도 호국단에서 만들어낸 선배들의 희생을 기려서 탑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 김종영 교수가 또
일본 유학을 하신 분이지만 또 유학적인 집안 분위기에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에 꽃피는 산골에 살던 분이 그 꽃댁을 하는 그 가사는 그 꽃댁을 같이 잘 살던 집에 그 노래 배경의 교수가 이 김종현 교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학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모던한 사상에 그런 분이 서울대 조수가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만든 공공미술 작품은 두 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포항 탑산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탑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전통미에 가한 탑이죠. 뭔가 다보탑 탑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청동 부조가 여기 지금 진품은 밑에 그 학도의원군 전승기념관에 있고요. 지금 현재 탑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요 청동 부조는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김용현 교수인데요. 이렇게 탑을 또 만들고 나니까 아까 제가 국군 3사단이라 했잖아요. 우리 후방 쪽에 전쟁을 해둔 국군 3사단인데 3사단에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탑은. 왜냐하면 충원탑하면 뭔가 이 막 좀 막 전투씬 같은 그런 좀 강렬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탑은 뭔가 좀 밋밋하게 보였나 봐요. 이 국군 3사단 입장에서. 그래서 탑을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 백문기라는 분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백문기라는 분이 앞서 김종현 교수의 서울대 1호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백문기 선생한테 탑을 만들어라 하니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막 화려한 뭐 수류탄 던지고 막 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니 스승의 탑이 죽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렇지 않게 만들려고 하니 의뢰하는 사람의 입장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것이 이 포항지구 전염비입니다. 이분이 인물상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철문을 쓰고 한 사람은 이름에서 아마 누가 봐도 이분은 군인, 여기는 학도영군, 어떻게 보면 형제, 전우회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좀 전쟁 끝난 전투신이 아니라 전쟁 끝난 어떤 편안함 이런 것을 조각으로 빚어낸 것이 이 포항지구 전쟁비고요. 스승의 탑을 헐지 않고 탑 아래쪽에다가 평지를 좀 더 꼬아서 이 탑을 1979년에 만들어서 지금 가시면 위에 스승의 탑과 아래 제자의 탑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탑산은 우리 포항의 최초의 조각공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항 6.25를 좀 더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거는요. 손일봉이라는 작가의 형산강 전투라는 그림이 또한 있습니다. 이게 형산강이고 형산강 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에서 포스코 쪽의 남쪽에서 지금 형산강 북쪽, 그러니까 지금 해도 쪽으로 이게 우리가 타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인인데 이 손일봉이라는 작가는 경주 분이인데 종군 화가입니다. 그래서 종군 화가가 이렇게 하얀 종이가 아닌 누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포항 시립미술관에서 귀하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하니까 아까도 포항 제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포항은 철 이전에 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경 사진이 얼마 전에 또 우리 선생님하고 제가 같은 오도입니다. 오도. 예, 흥해 오도리에 그 오도에 그 고깃배 좀 빌려 타서 올라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제재소에 가면 이게 그 통나무 제약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떡시루로 예지하는 것 같아요. 좀 짧게 보면 뭐 연필에 사놓은 것도 같은데 이게 다 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주상 절리인데요. 사실 제가 철 이전에 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책에 실을 때는 오도에 가보기 전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암각화, 고인돌 부터해서 우리 포항에는 돌로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암각화나 뭐 고인돌 해봐야 몇 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상절리나 이러면 뭐 신생대 삼기는 몇백만 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니까 엄청난 포항에는 숫자가 많나요? 선생님 계셔서 4,400만 년. 4,300만 년 전에 이게 지금 오도랍니다.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숫자라서 얼마나 옛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포항은 이렇게 돌로 유명해져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뭐 안각하고 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국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988년에 울진 봉평리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당연히 국보가 되었고요. 그 당시 발견됐을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신라비였습니다. 524년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해에 1989년에 국보 제264호로 지정됩니다. 503년에 더 오래된 돌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흥역 중성리에서 또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될수록 계속 더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포항에 2개나 더 오래된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돌의 현재의 배접입니다. 오래된 순서로 치면 이제 중성리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일 위에 제가 써봤는데 지금 중성리 돌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후배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여기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이제 신광에 있는 것은 신광 면사무소 앞마당에 있고요. 울진 봉평리는 신라비 전시관이 아예 만들어져서 이 비석을 위해서 전시관이 아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대의 비석 박물관이 이 울진 봉평리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비석들은 조금 생각면 앞마당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초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런 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도 박물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돌 얘기가 나와서 업성기 이야기에 돌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장기업성은 지금 뭐 다 찾는 유명한 곳이 되어 있죠. 장기업성. 그리고 우리 4개의 군형이 포항시를 이루었으니까 4개의 업성이 있었겠죠. 연일업성입니다. 장기업성은 알지만 또 연일업성은 잘 모르십니다. 연일 남성리에 가면요. 그 뭡니까? 그 정시 그 이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성계에 B로 가면 이런 업성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 유리검탄 사진이지만 지금 또한 이때보다 나무만 많이 자랐을 뿐이지 거의 돌의 흔적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네, 산에까지 올라가기 싫으면 그 남성동 그 입구에 그 노구수 하나 뒷면에만 봐도 이러한 벽면을 확인할 수가 있을 만큼 연일업성의 흔적 또한 지금 남아있다를 말씀드리고요. 흥해업성은 뭐 가장 흥해가 그 4개의 군년 중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업성의 흔적이나 또 업성의 어떤 복원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업성 돌은 분명히 지금 한쪽 구석에 이렇게 유지이 되고 있고요. 성도를 찾습니다라는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죠. 청업성은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박 선생님 계십니다만 이 뭐 거의 52% 정도의 업성의 흔적이 남아 있고 보존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총서 7분의 청업성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돌로 지금 철기 전에 돌 이야기를 하니까 청업성 책에도 나옵니다만 경제정선의 어떤 학자 그러니까 가수 이름 새겨놨는 거 그것 또한 우리 포항의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업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청하에 지금 갯말차차처럼 유명한 그 청하에 청업성이 있었고 이 청업의 경제정선이 어떤 직영산수에 대가지만 현감으로서 우리 청하에 머물면서 청하 보경사에 가서 경제정선이라는 이름을 직접 새겨두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고 또 돌에 지금 유학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포항의 문화재일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부분부터입니다. 해양문화도시 포항이다. 사실 포항은 제철도시이지만 제철도시 이전에는 어촌마을, 뭐 도시라고 그냥 같이 라인을 맞춘다 하더라도 어촌도시이지 해양도시는 그전에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촌도시고 이제 제철도시가 되었고 지금 다시 그 어촌도시라고 하기에는 많이 우리가 커졌죠. 그래서 해양도시가 저는 좀 안 맞겠느냐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에서 이제 해양 중에서 이제 문화를 넣어서 해양 문화 도시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그쪽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도 해수욕장은 뭐 어릴 때 누구나 다 경험이 많으시고 뭐 사람이 여기 정말 저는 이 사진만 봐도 그 당시에 그때 어떤 발바닥에 오던 그 모래사장의 뜨거움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지금도 이 앞에 사실 우리는 어릴 때 이걸 해녀산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근데 자세히 가보면 평화의 여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녀상이라고 했고 뭐 약속 장소 무조건 여기였고요. 그리고 수영좀 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있는 이 다이빙대 또 가고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 하면 이 해녀상 그러니까 평화의 여상하고 이 다이빙대는 뭐 지금도 남아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 당시 그 송도 해수욕장의 명물이었죠. 2021년입니다. 포항의 해양문화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박사님도 저기가 계시는데 해녀 또 그다음에 뭐 고래 그리고 포항의 음식 그리고 무속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경북매일에서 포항의 해양문화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제 그 책은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땅끝 하면은 흔히 해남 땅끝만 아는데 동쪽에도 땅끝이 있다. 뭐 당연히 있겠죠. 울릉도 독도가 아닌 내륙에서의 그 동쪽의 땅끝인데 그 땅끝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포항에 있다. 포항 우영포 석병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끝은요 육지 기준으로서의 땅끝이지 바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땅 처음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저는 포항이다. 그래서 포항을 해양도시로서의 어떤 명분이든 뭐 실질적인 거든 뭐 포항은 늘 이야기하지만 변방이 아니라 전진기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해양 쪽으로 가면 어떤 우리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청강 보병사 말씀하셨던 그런 무형의 유산도 있지만 우형의 유산도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도 시장이죠. 해양 문화 중에서 죽도 의시장을 또 맞들일 수가 없죠. 뭐 김수희 선생님 계시지만 일본에 가면 그죠? 동경에 가면 쯔키지 시장 지금 옮겼습니다만 쯔키지 시장 그리고 미국 시애틀에 가면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고 하는 의시장이 있습니다. 쯔키지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 시장이 더 유명할 만큼 뭐 참치 회치 쇼라든지 각가지 음식이라든지가 유명한 볼거리를 해서 단골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몰려들고요.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그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서 줄을 길게도 서지만 그 스타벅스 또한 이러한 시장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여기에는 또 연어를 이렇게 던지는 그런 쇼가 있어서 또 그걸 보기 위해서도 많이들 찾습니다. 그러면 같은 어시장인데 우리 죽도시장은 저는 문어가 이 아침 밑판에 나보시면 이 문어들이 꿈틀거리는 모습 또한 굉장히 이질적이죠. 흔치 않은 그걸 잘 못 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제가 살아있을 때 그냥 다 붙어있는 개복치 사진 옷고서 모는데 저녁이 잘리는 개복치 사진 그러니까 좀 혐스러워서 안 넣습니다만 개복치 해체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죽도시장 아니면은 개복치를 듣지도 못했고 보지는 더더욱 못했는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관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재 해녀 문화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지금도 있는 평화의 여상을 해녀상이라고 할 만큼 해녀는 저희들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친구 중에 저희들 친구 부모님이 어머님이 해녀인 분들도 계셨고요. 무형의 유산도 유산이다. 그래서 제주 해녀 문화는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재가 됐는데 그러면 이 해녀가 제주도에만 있느냐? 이거는 앞서 그 해양문화 책에 김수희 선생님이 그 했는 내용을 많이 참조했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전국 해녀 수를 보면 제주도가 제일 많다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이 가능하죠.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1,600명이니까 결코 작지 않은 숫자예요. 4,000명과 1,600명이고요. 그런데 그 1,600명 중에서도 포항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1,600명 중에서도 70%가 포항에 있으니까 단일로만 보면은 제주도 1등, 아까 울산이 또 광역시가 단일이가 울산 2등, 포항이 3등인데 뭐 엄청나게 많은 분이 계시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희들 친구 어머님이 해녀분도 계셨고요. 우리 김수희 선생님 오셨는데 해녀 앞서 그 김수희 선생님의 해녀 책에 늘 해녀 사진으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 책으로 남기시고 다음 주에 전시회도 또 하시는 그 해녀 사진을 좀 주로 많이 찍으시는 또 사진 작가님 와 계시고 제가 미리 허락을 못해서 선생님 사진 내가 인용을 못했고요. 지금 사진은 그 이도현생 사진의 해녀인데요. 1970년에 포항 한여도의 해녀들 사진이고요.
혼이고 구멀리에 같은 이도현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도현 선생님만 해도 1941년생이거든요. 그럼 저희들보다 뭐 이래저래 한 30년, 앞서는 30년 전에 이러한 해녀 사진을 찍으셨던 분이 계셨고, 30년이 지나서 또 해녀 사진을 이렇게 또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30년 후에는 또 그때가 해녀가 있을지, 또 해녀 사진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작업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30년이 지나서 또 어떤 해녀가 저희들이 그 문화에 그 상을 붙일 수 있을까가 현대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동해안 별신굿입니다. 별신굿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은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1985년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국가에서 인정해준 문화재다 이거죠. 국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문화재입니다. 이건 뭐 미신이나 뭐 무속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제 여기 문화재라고 보고 그 문화재에서 또 소중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살려내야 되지 않는가. 사물놀이가 굉장히 유명을 해졌고 세계적으로 포함이래. 우리나라 사물놀이가 탁이나 탁 연주로서 굉장히 흥행을 할 때 그 사물놀이의 원조가 사실은 동해안 별신굿의 가락들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비교적으로 훨씬 비교가 될 만큼 뛰어나고요. 동해안 별신굿은 이 세습무라 해서 가게가 세습 무당이면 그냥 계속 세습 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능적으로가 계속 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가부끼를 5대째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존경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가부끼를 했으니까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가계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가락이 있으면 당연히 태교가 이루어졌을 거고 태교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기교가 뛰어날 거고 또 태어나자마자 환경이 그러한 게 때문에 즉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 것이 세승무들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같으면 시빙굿, 경상도 같으면 동해안의 별신굿 이런 것들인데 이 별신굿의 전성을 제일 많이 했는 분이 김석출이라는 분입니다. 흥해가 고향인데요. 그 집안을 이제 그분이 차남인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냥 이름을 제가 뭐 다들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름을 제가 대고 그냥 첫째 분, 둘째 분, 셋째 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김석출 선생은 이제 둘째 분이었고요. 그 위에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형제가 이제 지역을 나오셨는데 이 김석출이라는 분이 1985년 국가 지정될 때 인간문화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보유자가 됐습니다. 흥해가 고향이지만 당시 50년에 이제 저기 부산 기장으로 가서 기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별신굿은 지금 기장끌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 출신이 다 전성을 하고 포항 출신이 기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도 풍어제의 성격으로도 하고 있지만 무대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무대에서도 공연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2012년에 그러니까 9년 전에 저 포항 영락산책을 했을 때 당시 저희들이 지금은 포항지역학연구에 있는 그때는 푸른문화연대였는데 저희들 푸른문화연대하고 국악방송하고 같이 해서 이제 포항시청 대상으로서 공연을 올렸던 건데요. 이 사진에서 이제 제가 김석출 그 가게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첫째의 아들, 둘째의 딸, 셋째의 아들. 여기는 둘째 첫 딸이고요. 둘째, 셋째, 사위. 지금 뭐 저희 집안 정도 잘 보지 나머지 이쪽 첫 번째가 다 외웁니다. 그 첫째, 둘째, 셋째는 그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고요. 첫째 아들이 고향이 월포입니다. 김용택 선생이라고 집이 신흥동에 있었습니다. 집이 신흥동에 있었지만 포항에 인간문화재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포항에 굿이 없으니까 맨날 저 강원도 뭐 이런 데서 이제 부탁하다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둘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굿을 안 하니까. 셋째의 아들 얼마 전에 또 자살을 해서 또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1985년도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셋째의 이분들의 엄마니까 그러니까 셋째의 부인이 되죠. 정순란이라는 분으로 이번에 이제 또 경북명의신문에서 나온 책에 보니까 김경희 선생이 또 옛날에 포항에 그 건대사를 구술했는데 그 구술했는 보니까 당시 자기가 기억나는 포항 예술인으로 이 정순란 여사라고 거기 있었는데 이분을 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구룡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월포에서 활동을 했고 셋째는 이제 구룡포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요 아까 지금 이제 첫째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요. 둘째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지금 안 오네요. 지금 삼척에서 있습니다. 어쨌든 무형문상까지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결론은 저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이유는 이 도시의 면면이 이어져오는 그 무엇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발견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사과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우리가 포항이 사과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포항에 꾸준하게 있어 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이 정체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럼 왜 자꾸 과거에만 왜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면 훨씬 더 스토리텔링의 기반이 되잖아요. 앞서 저희들이 여러 패널도 패블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패블을 이용해서 뭘 할 때도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포항이 와인의 산지였으면 그 다음에 와인 창고로 사용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발견을 해내려면 결국은 우리 포항 곳곳에 녹아있던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준비된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더 몇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포항학 아카데미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 아카데미는 계속 할 거고요. 이후에도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내년도는 아직 선생님들하고 의논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본 건 이제 산발적인 강의 못지않게 뭔가 하나 좀 기획을 해서 앞서 제가 해양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 포항이 문을 열 때가 아닌가. 어촌 도시에서 산업 도시가 되었다면 그런 산업 도시에서 다음 나아갈 길은 해양 도시다. 포항의 동쪽 끝이라는 말은 동쪽 바다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 도시를 준비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해양 문화 그리고 해양 역사, 해양 환경, 해양 지리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를 해서 왜 해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포항학 아카데미에 한번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하니까 내년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8시간에 맞춘다고 했었습니다.